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사실 좀 다행이죠. 이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광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9월 14일 날 상승한 이후에 15일부터 계속 하락했죠.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내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사실 9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매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좀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죠. 미국 증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모두 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감들이 더 커졌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2,450포인트도 붕괴됐었는데 그러면서 시장 더 하락해서 2,400도 위협받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 많이 가졌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폭을 점점 줄여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돌아섰고 상승폭도 키워서 1.5%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으로 다시 또 전환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연휴가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미국 시장에 있었던 하락은 전일 국내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사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좀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연휴가 너무 길죠. 이 목금 이틀 쉬고 다음 주에도 또 월화 또 쉬어야 됩니다. 거래일수로 4일 동안 쉬어야 되고 주말 포함하면 6일 연속으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PCE 물가지수도 앞두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발 떨어져서 오늘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오래 쉰다라는 불확실성이 그럼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는 좀 들어왔지만 오래 쉬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매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거래 대금에서 여실히 나타나죠. 코스피 같은 경우 거래 대금 최근에도 좀 낮아 있는 추세였습니다. 코스피 9월 19일부터 어제까지 다 7조 원대였거든요. 거래 대금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7조 600억이었습니다. 7조 608억 원. 굉장히 낮은 거래 대금인데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 당연히 끝나는데 지금 5조 한 2천억을 좀 넘었습니다. 6조 원이 채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사실 5조 원대 거래 대금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그만큼 시장의 거래 대금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는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시장 참가자들이 6일 동안 쉬는 이 연휴에 대한 부담감
이 불확실성을 사실 불확실성 테이킹하기가 싫죠. 이 리스크 테이킹이 싫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 현금을 좀 확보하고 현금을 들고 지나간 이후에 다음 주 연휴가 끝난 다음에 다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주에 뭐 최근 거래대금 거의 8조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7조 8조 원대로 7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지금 한 6조 5천억입니다. 지금 한 7조 원 정도로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코스닥도 사실 거래대금이 9월 초 정도, 9월 한 중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0조 원이었고요. 그 전은 10조 원을 항상 훌쩍 넘었었다가 이제는 그때의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많이 떨어진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망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포함하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이 연속 순매도가 너무 길죠. 지금 개인은 8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8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사실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중간중간에 뭐 작은 금액이지만 좀 매수를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외국인 계속적으로 양시장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장을 본다라면은 이 코스닥이 좀 상승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을이 됐을 때 좀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질 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는 그런 추세들이 좀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HLB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케어젠, 메디톡스, 삼천당 제약, 휴젤까지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시총 상위 1등부터 11위까지가 사실 제약 쪽에 있어서의 모든 종목이 11위까지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고 이 18위까지 중에서 한 종목 사바이오텍만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너무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좀 묻혔지만 에코프로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포스코 DX도 3%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그동안 하락이 상당히 좀 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차이 기술적 반등, 좀 저가 매수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섹터 좀 찾아본다면 자동차 상승 폭이 크진 않습니다. 뭐 현대차와 기아 0.37%, 0.62% 그리고 뭐 현대 모비스는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자동차 쪽으로 이 수급이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 시장을 전망을 해본다라면 우선 코스피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PCE 물가 지수를 사실은 좀 무난하게 넘긴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사실 이 2,450전이 깨졌을 때 매수가 굉장히 좀 빨리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향후에는 제한적인, 그러니까 반등은 반등인데 앞에 좀 아쉬운 단어가 붙죠. 이 제한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박스권 상단이 이전에는 뭐 사실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500에서 2,600까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스권이 좀 낮아졌죠. 좀 아쉽지만. 이 낮아진 박스권으로 해서 다시 제한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완화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낮아진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낮아진 박스권 내에서 흐름이 짚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양대 시장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윌링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19% 넘게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3%까지 넘게 빠지면서 8,39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국철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은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17% 넘게 빠지면서 3,48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메드의 경우에는 10%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TMS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8,2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PM풍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밥솥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6%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7,9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7%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39,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진테크를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매도 리포트가 나와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가 내년까지 크게 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 시티그룹에서의 매도 리포트가 유진테크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스도 사실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 국내 증시의 그런 이 리포트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티그룹 리포트는 매도 리포트인데 국내에서 최근에 나온 게 이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건 매도 리포트가 아니라 매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매수 리포트가 국내에서 나왔었거든요.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9월 21일에 이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유진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시티그룹이 오늘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사실 낙폭을 좀 많이 줄여주긴 했지만 마이너스 15%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도 레포트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 가끔씩 국내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매도 레포트를 내는 경우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종종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세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였습니다. 이번에 이 시티그룹이 우선 테스 쪽에 있어서는 중립으로 이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게 어제였고요. 그래서 테스도 주가가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시티그룹이 이 유진테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사실 셀 레포트 잘 안 나오는데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떨어졌고 매도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티그룹의 매도 레포트 내용을 본다라면 사실 반도체는 지금 이제 거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두운 터널, 정말 깜깜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6개월 이상 지나오는 거의 지금 사실 금년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는 빛이 조금씩 보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적자가 상당히 심화됐었습니다. 삼성전자 이 영업 적자 4조 원, 그렇게 큰 금액으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시각, 특히 메모리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반도체가 하락 속도가 더뎌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반도체가 또 가격이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같은 제품 한 개를 팔았어도 좀 더 좋은 가격에 반도체를 팔 수 있으니까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되고 점점점 축소가 되다가 영업 이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도체가 돌아서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감산했죠. 그러면 당연히 장비에 대한 수요는 줄 겁니다.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반도체 감산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사실 3분기 좋지 않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가 2024년까지는 크게 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시티그룹의 이 반도체 셀레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평균 단가가 회복이 되고 상승 사이클은 지속이 된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2024년도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감산입니다. 공격적인 증산이 아니라 공격적인 감산을 반영해서 2024년 메모리 설비 투자 전망치가 기존의 21%였는데 4%로 하향 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어제는 테스, 오늘은 유진테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설득력이 있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 3분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레포트들의 내용을 본다라면은 4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정상화가 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내용이 반영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되는 게 될 가능성이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계속 하락폭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지금 마이너스 한 5%대 후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매수하는 거는 지금 기관의 매수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았고요. 기관은 샀는데 그럼 왜 매수하냐? 매수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의 정상화, 4분기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를 바라본다라면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3분기를 바라봤을 때 안 좋다라는 매도 물량은 나왔고 4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매수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 가격에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엮여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본업단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게 정치 테마주가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에서 사실 구속이 된다라면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밀리게 되고 그 외의 후보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죠. 시장에서 주식만 놓고 봤을 때의 정치적인 부분 빼고요. 주식만 놓고 봤을 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쟁 후보를 시장 테마주들 움직이는 걸 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세 명으로 시장은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낙연 테마주, 조국 테마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동신건설이라든지 에이텍이라든지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입니다. 부국철강, 남화토건 그리고 남선알미늄 등은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체제의 경쟁 상태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어떤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다음에 대선 때도 총선 때도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죠, 아직은.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이고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종목이 사실 부국철강만 놓고 보면 며칠 전에 3,500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5,000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 3, 4일 만에 이루어지는 어제 같은 경우 거의 5,000원까지 갔다 왔는데 3, 4일 만에 3,500원에서 5,000원까지 굉장히 많은 급등락을 보여주는 만큼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정치에 대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져서요. 도망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3,500원. 이 본업에 대한 사실은 가치만 놓고 봤을 때 3,500원 정도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3,200원, 목표 가격은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철강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3,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3,200원, 목표 주가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리메드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경두개의 자기 자극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적응증 보폭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오늘 시장에선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리메드라는 업체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코스닥 특례 상장을 2019년도에 했고요. 이 코스닥 특례 상장이 되어 있는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기 같은 경우는 전자약 그리고 TMS 이번에 좀 사실은 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경두개 자기 자극이라고 하는데 뇌를 한마디로 자극해서 무언가의 질환을 좀 고쳐주는 개선을 시켜주는 이런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CSMS라든지 이런 의료 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지난 6월에 이 중국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주가 10,000원 정도의 10,000원, 12,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서 7월에는 20,000원 이상까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이 리메드의 TMS 기기 수출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상반기에는 적자를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좀 버티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은 사실은 다른 이슈나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7,000원,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 부근이죠.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메드의 경우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가에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목표 주가는 전 고점 부근인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공략을 해주신 센서뷰는 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하락이 나와가지고 일단 조금 핑계를 저도 좀 대자면은 시장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5G 그리고 스타링크 관련 이슈가 좀 쉽게 되면서 좀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도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다음 주 가서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요 종목도 반등폭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손절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팔면 안 되거든요. 무작정 팔면 안 되고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이 손실폭을 또 최대로 줄이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센서뷰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 폭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 같아서는 6,000원 이상 돌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손절을 하느냐 보유를 하냐 그 가격에 대한 분기점을 일단 6,000원 정도 일단 잡고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센서뷰에 대해서는 6,000원을 분기점으로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13일에 공략을 해주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도 계속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추석 지나고 국경지 휴일 지나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당시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대비 좀 잘 버티는 관점에서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계속 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라는 건 매수가 대비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큰 변화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분위기가 식은 건 사실이에요. 식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신세계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떤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3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온다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중국인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들이 온다고 하길래 저는.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아티스트들도 네. 몰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컴백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해외 아이돌도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엔터주를 말씀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다. 네. 그들이 만약에 중국이었으면은 네. 그들이 몰려온다 했을 거예요. 아, 몰려 빠졌으니까. 네. 네, 몰려온다로 했을 건데 일단 엔터라서 그들이 네. 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들이 온다. 네, 그럼 신인 모멘텀 이런 걸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 신인도 있고요. 네. 기존 아티스트들도 이제 컴백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부터는 엔터를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닥에 잡히고 이제 저가 매수가 강력한 가능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 네. 2차 전지가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조금 이제 약세로 좀 전환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는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 컴백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월달 같은 경우는 일단 6일날 NCT 127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는 아이브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는 세븐틴이라는 기존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고 어떤 그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컴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JYP, SM, YG, 하이브 쪽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현지 아이돌 비차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C, 일본 같은 경우는 니지 프로젝트 S2 이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뿐만 아니라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이 해외 현지 아이돌 준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 같은 경우 라이즈가 공개가 됐는데 공개가 되자마자 벌써부터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NCT 도쿄 이런 것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YG는 조금 이제 집안이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10월달에 베이비몬스터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또 이제 블랙핑크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또 선풍적인 효과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아일릿, 프레디스, 드림 아카데미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상반기 때 실적 모멘텀에서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좀 그에 어떤 반대 극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티스트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좀 조정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넘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아티스트 그리고 신인 그리고 해외 현지 아이돌 컴백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관심을 그런 연유를 보게 된다라면은 한 번쯤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컴백이란지 데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4대 엔터사들의 실적도 좀 네. 실적 가이던스도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간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은 SM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 대비해가지고 3개월 전에는 한 1,300억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한 1,523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1,640억에서 1,868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3분기만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뭐 SM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522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네. 사상 최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425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에 그 로봇하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네. 요 섹터가 조금 이제 그 테마가 좀 길 갔었거든요. 근데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최근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가 너무 짧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바뀌는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 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달 비만 치료제 그리고 로봇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길게 가져갈 만한 어떤 이제 섹터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탑픽은 JYP 엔터테인먼트 JYP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말씀하시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게 저는 주관저는 뉴진스 팬이기 때문에 하이브를 이제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거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JYP 엔터 지금 일단은 그러면 어떤 모멘텀들 때문에 좀 선택을 하신 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뉴진스를 증권방송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뉴진스의 디테일하는 뮤직비디오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그런 감성이거든요. 네. 80년대, 90년대 학교에 그리고 니삭스라고 하나요? 스타킹? 요게 이제 일본의 40대 남성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야후에 반응이 완전 폭발적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뜨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게 돼서 하이브를 추천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이번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게 비처라 그러더라고요. 네. VCHA인데 비처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미국 현지 아이돌 프로젝트인 A2K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네. 비처가 공개가 됐거든요. 공개가 됐는데 이제 11월 달, 12월경에 이제 데뷔를 미국 쪽에서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데뷔를 네. 하는데 단순히 데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JYP USA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 네. 여기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회사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리퍼블릭 레코드가 맞나?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뒤에 누가 있냐면은 세계 3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리퍼블릭 레코드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있는데 이 회사 뒤에 그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 파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네. 미국의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공중파나 했겠죠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메이저급의 네.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든지 행사 쪽으로 이렇게 출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유니버셜 뮤직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트와이스가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JYP의 팬덤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K-팝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딥 배경에 이 유니버셜 뮤직의 힘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뜰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비처에 대해서 이제 팬덤 비즈니스와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의 이 대중성 이런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YO 유니버스 이게 이제 싱글이 공개가 됐는데 네. 벌써 유튜브 조회수가 330만 회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또 까먹었네. 유튜브 이렇게 트렌드 거기서 또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가격 전략을 저희가 네. 어떻게 잡아갈까요? 제가 또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이제 13,5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요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 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혹시 겁니다. 13,500원이라고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13만 5천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정신줄 났네요. 제가 갑자기 끊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내색에 빠졌는 것 같아요. 방송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13만 5천 원이 네. 일단은 1차 목표가고 이게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파가 되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10만 3천 원. 10만 3천 원.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자막에 나가는 게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자막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네. 혹시나 이제 저희 이사님께서 실수를 하시더라도 자막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JYP 엔터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0.27%의 강세로 2,469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1% 넘게 올라주네요. 1.67%의 강세로 841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팔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오늘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의 반등이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제가 방송 나오면서 시장이 좋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거의 안 하셨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짚어드렸던 게 상승공수, 하락종목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락종목수 우위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상승목수를 오히려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 초반 방송에서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네. 상승목수가 한 600종목이 됐고 하락종목수가 한 800종목 정도 이렇게 형성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 후반 쪽에는 상승목수가 1,150종목 그리고 하락종목수가 360종목.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오늘만 보고 판단하기가 저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매도 힘이 약해진 건지 네. 매도에서 매수로 완전 전환이 된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매도 힘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매도에서 매수 힘으로 전환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수의 힘으로 전환된 건지 아니면은 매도 힘이 약해진 건지 여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매도가 완화가 된 것보다는 네. 매수 전환되는 게 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장중에 뭐 삼성, SK 관련돼가지고 반도체 관련 이슈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주통제에 무기한 유예가 된 거 네. 이런 것들이 호재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뭐 낙폭을 좀 축소시켰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호재가 됐다는 좀 보기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장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쪽에 바이오란지 2차 전지를 제외를 하고는 그렇게 뭐 특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반등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테마 쪽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로봇 관련주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어쨌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게 되다가 뭐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동안 하락했던 섹터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 반등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의 어떤 지속성 여부는 그래서 좀 판단이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매수 전환됐다는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이 종목이 상승 나오면 좋은데 또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이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제 손실을 축소시키는 그런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대시장 오늘 장 초반에는 힘을 많이 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점차 회복을 하면서 전략 후강으로는 마감이 됐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여러분들 기분도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기계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정보 기기와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휴를 앞둔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연휴 이후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기 연휴 후에 10월 첫 거래일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분할 매수를 준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셧다운 확인까지 관망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4분기 호질적 기대주를 공략해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미국의 PC 지수가 중요한 만큼 저가 매수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김시은 팀장님한테는 죄송한데 네. 뒤에 셧다운 확인까지 관망을 했잖아요. 네. 그 분할 매수 준비는 차라리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셧다운 해서 가능성 높음 이러면은 분할 매수 준비 앞기 저희에서 맞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맞다도 보거든요. 뭐 셧다운 하기 전까지 관망이면은 굳이 분할 매수 준비는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호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저도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좋게 보는 포인트가 실적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맞다로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호실적이 예상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될 만한 업종이 있다라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뭐 괜찮다는 좀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박주근 대표님의 의견이 좀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PC 물가지수 물론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애매한, 제가 보기엔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그 이번에 나온 점도표를 좀 보고 어떤 네.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그 가이던스를 왜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게 의미가 없으면은 수정을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 네. 공개를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점도표가 이 실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면 그만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냐면 금리 인상 여부도 매 회의마다 결정할 것. 적절한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너무 당연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매 회의마다 결정할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지금 판단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네.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9월 17일 날 네. 여행을 갈 거예요. 근데 그때 여행 가려면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상청에 전화했는데 기상청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대바할 수 있다고. 그럼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때 뭐 기상청이잖아요. 네. 비가 온다 안 온다. 네. 그래도 예상은 해줘야 되는가? 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한 거죠. 그것도 아니죠. 아니 아닌가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봐야 알겠다는 거 네. 모르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상청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요? 말이 기후상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기후를 맞든 틀리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온다 안 온다 이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계획이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가서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때 지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이전에 기상청에서 모르겠다. 네. 그때 대봐할 것 같다. 이러면 기상청의 존재 이유가 있나요? 제 말 이것도 뭐 적절한 얘기가 된지 모르겠어요. 적절히 네. 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역할이 그건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준 정책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시장이 따라오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네. 지금은 파월이 시장에서 휘둘리고 있다라고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뭐 많은 전문가들 나와서 국채금 얘기하죠. 네. 단기채도 높고 장기채도 둘 다 높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채, 장기채 양쪽에 다 포지션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쪽도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매수를 걸어가지고 한쪽에 손실 나도 한쪽에 회복이 가능한 게 양매수를 걸어오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계속 미중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불확실성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9월 달에 끝났어야 될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해 11월 달, 12월 달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시장 상황이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이 됐는데 그게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짜증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 저희가 추석 이후에 또 봐야 될 섹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디를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같은 시장 상황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은 네. 그나마 볼만한 게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좀 봐요. 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제 수주를 받으려 경쟁을 상당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10대 총수도 그렇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어쨌든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를 간다 그러니까 아마 이슈 일정을 보게 되면은 아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금리안 그린 파워가 시장 때문에 반등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옴시티 기대감도 좀 반영이 일정 부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안 그린 파워라든지 히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우디 방문 이슈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또 연휴 동안에 저희 쉬어가시면 다른 나라는 다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이슈들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 마이크론 실적을 네.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에 좀 발표가 될 건데 일단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그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 가이던스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 가이던스와 좀 부합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에 조금 만족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반도체 심리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지금 이 통화 정책 불확실성 요것만 해소가 되게 되면은 네. 상반기엔 주도주는 2차 전지였지만은 반도체가 전 주도주가 될 거라고 분명히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0일 날 잠시만 29일이네요. 29일 날 그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네.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외 수출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이제 GDP 80%가 수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을 알아보는 이런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을 보게 되면 29일 날 차이신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유진테크와 부국철강, 리메드를 구조해드렸습니다. 부국철강을 제외한 두 종목은 버티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JYP 엔터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바라볼 섹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풍성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